자, 이번 시간에는 탄성과 소성, 그다음에 크리프와 릴렉제이션, 그다음에 피로 하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9.5절과 우리 교재 9.5절과 9.6절에 상응하는 내용이고요. 조금 대학원 수준의 지식인데 일단 이렇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가볍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 볼까요? 이게 이제 재료의 탄성은 영어로 이제 일레스티시티죠. 탄성, 일라스틱, 재료가 일라스틱하다. 이에요, 이. 탄성, 일라스틱. 그 다음에 소성은 영어로 플라스틱. 소성체, 대표적인 소성체는 이제 우리 흙이죠, 흙. 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찰흙 같은 거 이제 물에 개서 이게 주물럭주물럭거리면은 형상이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죠. 그리고 탄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피부가 탄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피부를 이렇게 눌렀을 경우에 이제 누르면은 튀어나오잖아요. 잘 안 튀어나오긴 하는데 이게 복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거를 탄성이 있다라고 해요. 피부가 탄력적이다 할 때 그 탄력과 이 탄성이 같아요. 그래서 스프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눌러놨다가 다시 이렇게 하중이 이렇게 여기 스프링이 있는데 이렇게 일단 여기를 잡아당겼다가 그러면 이게 늘어나겠죠. 이게 스프링이 늘어나겠죠. 여기 있던 게 이렇게 해서 이제 늘어나겠죠. 그랬다가 하중을 없애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게 복원한다라는 거죠, 복원. 그래서 복원할 능력이 있는 거를 탄성이라고 그러고, 복원하지 않는 걸 갖다가 이제 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재료라면은 모든 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재건, 콘크리트건, 목재건, 재료가 탄성이냐 아니면 소성이냐 이거죠. 아주 미소 변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재료는 탄성을 띱니다. 요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수평축은 변형률이에요, 변형률. 변형률이라면은 L 오바 델타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대기가 있는데 지금 축부제 이 구장의 내용은 다 축부제예요. 이렇게 P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해서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이쪽을 기준으로 할게요. 이거는 빼자. 에이? 하여간 늘어났어. 이렇게 늘어났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났다고 치자고. 다 지워지냐? 언두가 없네. 이 소프트웨어는. 다시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원래의 길이가 L이에요. L. 이제 원래의 길이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의 길이는 다른 색깔로 할까요? 원래의 길이는 L이고 늘어난 길이가 델타라고 하자고요. 그리고 요 단면적을 A라고 할게요. A. 그랬을 때 변형률은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미터 무차원이에요. 변형률. 이걸 변형률이라고 했어요. 변형률. 그리고 영어로는 스트레인. 그 다음에 여기는 응력이라고 했어요. 응력. 수직축은 스트레스.
그리고 n은 어떻게 돼요? 이 축부제인 경우 원래 면적분에 가해진 하중이라고 그랬어요. P. 자, 그러면 이거 그처럼 보면은 요 어떤 여기 이 변형률이 작다라는 건 뭐예요? 원래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분모는 변하지 않으니까 분자가 작다는 얘기고 얘는 변형이 적다는 얘기죠. 여기 요 구간을 우리가 이제 어떤 구간까지는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상관없이 탄성이냐 비탄성이냐는 얘기는 이제 하중을 이렇게 P를 가해주면 애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애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잘 안되네. 다른 색깔로 할까? 하중이 가해지면 변형이 수평축으로 변형이 증가함과 동시에 수직으로 응력도 증가하겠죠. 쭉 증가하다가 이 부분은 선형 구간이에요. 아주 그 변형이 작은 구간은 선형이죠. 선형. 이거는 리니어라고 그래요. 리니어.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선형이라는 건 y = ax 시그마 훅수회로 시그마 이꼬로 2 입실론.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가 1대 2의 기울기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쭉 올라가서 선형 구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제 비선형 구간이 지나죠. 이건 리니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비선형이죠. 비선형으로 바꿀까 색깔을. 비선형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어서 갔다가 하중이 이제 만약에 제거됐어. 하중이 제거되면 이놈이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 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점 A로 와요. 그러면은 탄성이라고 그래요. 그때를. 근데 하중을 제거했는데 왔던 길 BCA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시 원상 그대로 내려오면은 요만큼의 잔류 변형이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다 그래. 잔류 변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어떤 점까지 이게 탄성 한계라고 해요. 탄성 한계. 한국어는 탄성 한계. 영어로는 elastic limit. 어떤 임계점을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놈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A, B, C로 제하했다가 하중이 제거하면 다시 C에서 BA로 이렇게 와서 아무런 잔류 변형이 없어야 되는데 스프링처럼 원상태가 복원이 돼야 되는데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놈이 이렇게 BA로 안 가고 C, D로 내려온다 이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그러면 A에서 D는 잔류 변형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성체가 그렇잖아요. 찰흙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힘을 아주 살짝 누르면 이게 복원 그것도 하겠지. 근데 세게 누르면은 푹 들어갔다가 손자국을 찰흙을 갖다가 푹 눌렀어. 그러면 눌렀다가 손가락을 빼면 이게 그대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복원하지 않고 잔류 변형이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플라스틱이라고 그래요. 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if strain disappear when stress is moved, material is said to be behave elastically. 만약에 strain 변형률이 사라졌을 때 사라진다면 언제냐면 스트레스가 remove 제거되었을 때 변형률이 disappear 사라진다면 material 재료는 일컬는데 탄성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트레스가 제거되었을 때 변형률이 사라진다면은 머티리얼은 그 재료는 탄성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머티리얼 보면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교재가 앞에 설명 부분은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 연습 문제는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그 저학년생들 과제 내서 풀어보라 그러면
문제 해독이 안 돼가지고 해석이 안 돼가지고 못 풀다 뭐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미케닉스 우리가 배우는 응용 역학이라는 게 어, 영어권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뉴턴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활동하던 사람이고 뉴턴의 F 이퀄 ma라는 그 최초의 그 연구 논문이 그 박물관에 영국의 런던에 가면 그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있어요. 아직도. 그러고 나서 산업혁명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어권에서 이런 미케닉스라는 그 과학이 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그 개념과 서술이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는 1800년대, 1900년대 사이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 이제 조선 후기였잖아요. 말 타고 다니고 다니다가 그 일제히에서 이게 개화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 대격동기에 이런 어떤 이 서구에서 처음으로 이런 역학이라는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리라든가 개념이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책들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어떤 내가 개념을 이해하고 이걸 배우려면 원문을 보는 게 제일 좋고, 그러려면 이제 영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지금 이 교재에서 문제에 나올 정도 수준의 어떤 영어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정도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수준이면 있어야겠다 해서 이 교재도 보면, 그래서 내가 이 교재를 또 선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뭐 물론 이제 영어를 잘 구사를 못하니까 개념에 대한 설명들은 예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글로 하더라도 이런 뒤에 있는 그 연습 문제 정도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정도의 영어 수준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다 싶어서 이걸로 하는 거고요. 요 가끔씩 보면 이렇게 영어로 조금씩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요 정도는 자꾸 봐야지 익숙해집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가 안 가냐? 왜 애니메이션이 있어? 아, 이게 좀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일단 지울게요. 일단 요거 뒷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네? largest stress for which this occur is called elastic limit.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탄성 largest stress, 가장 큰 스트레스면 여기잖아요. for which this occur라는 거는 elastic behavior가 일어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여기서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가장 극점을 갖다가 탄성한계다, elastic limit다, EL다 라는 거죠. large stress. 그래서 가장 큰 스트레스, 그 탄성 거동을 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탄성한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 이 수평으로 갔을 때 요때의 응력 값을 탄성한계다라고 하는 거죠. 용어의 정의에 전문 용어의 정의. 슈퍼마켓 하는 아줌마한테 이거 물어보면은 탄성한계가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토목을 해서 재료에 대한 거동을 배우니까 이런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탄성한계가 정의를 하는 거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서로 이제 해야겠죠. When strain does not return to zero. 만약에 스트레인이 0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after stress is removed. 스트레스가 제하된 이후에 스트레인이 변형률이 0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material is said to behave plastically. 그래서 이 plastically 소성 거동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는 이제 일정 부분이 선형이었잖아요. 실제는 거의 선형이 뭐 선형이라고 보게 되는 게 좀 비선형 물체가 많죠. 이렇게 곡선이에요, 곡선, 비선형. 그래서 로딩을 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놔두면은 다시 돌아가면 A쪽까지 갔다가 하중을 제거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0으로 가요. 로딩을 했다가 언로딩을 했다가 언로딩은 예, 하중을 제거한 거죠. 뭐 무한 반복하면 왔다 갔다 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 2점을 탄성한 게라고 그랬죠. 2점을 지나면은 애가 다시 안 돌아오고 잔류 변형을 갖고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것처럼 로딩을 해서 탄성 한계를 넘어서 B점까지 갔다가 하면 이놈이 다시 이렇게 언로딩을 했다가 다시 이제 탄성으로 가죠. 그래서 요만큼을 리지듀얼 스트레인 잔류 변형률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래서 일레스틱 리커버리 탄성 회복 구간이라고 그래요. N은 플라스틱 소성, N은 탄성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또 이제 재료의 특성 중에서 크리프하고 릴렉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이제 우리 앞으로 나오는데, 크리프라는 거는 영어로는 크리프고요. 이제 콘크리트에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천정의 이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책에는 여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여기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어떤 봉제가 천정에 매달려 있고요. 하중 P가 가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변형이 생겼겠죠. P가 갔으니까 변형이 델타 한 만큼 늘어났겠죠. 그래서 얘는 이 수평축은 시간이에요. 시간. 그 다음에 수직축은 인롱게이션, 늘어난 길이에요. 이제 원래 이만큼 있다가 P에 의해서 여기서 요만큼 늘어났겠죠. 델타 제로만큼.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놔둔 다음에 여기 추를 갖다가 이만큼 달아놨다고 치자고요. 이걸 그대로 놔둬요. 한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놔두면은 추가적인 여기 하중 P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변형이 시간이 가면에 따라서 늘어나요. 이렇게. 뭐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지만 이렇게 이스포넨셜하게 늘어나다가 이제 어디 수렴하겠죠. 요런 현상을 크리프라고 그래요. 크리프. 콘크리트가 그래요. 콘크리트. 우리가 이제 건설 재료로 콘크리트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크립 계수라고 해가지고 설계할 때도 반영을 하고 하는데, 콘크리트가 대표적인 이게 크립 거동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크립이라는 거는 하중이 컨스탄트. 하중을 일정하게 유지를 했는데도 변형이 계속 진행되는 현상을 크리프라고 합니다. 콘크리트는 이런 현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중이 컨스탄트하게 유지할 때 힘과 변이가 공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P가 컨스탄트인데 변형이 일어나는 아주 이상한 그 비선형적인 현상을 크리프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 그 고강도 강제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스틸 와이어라든가 이제 고강도 피아노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강제를 보면은 릴렉제이션이라고 야하고 반대 현상이에요. 그 변이가 컨스탄트하게 유지되는데 하중이 변화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양단이 고정되어져 있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좀 이게 이 구장에서 이제 부정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렇게 이제 쇠가 있어. 와이어 같은 게 있다고 치자고. 여기 온도가 델타 T가 막 증가해. 그러면 얘가 어떤 응력이 생기겠죠, 내부에. 늘어나려고 하는데 이 벽에 의해서 막혀져 있으니 안 늘어나니까 이 부재 내부에서는, 와이어 내부에서는 응력이 유지를 하고 있겠죠. 어쨌거나 어떤 현상에 의해서 시그마 제로가 유지하고 있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했다 이거죠. 온도가 증가해가지고 시그마 제로가 됐어. 요 내부에서 응력 상태가. 근데 시간이 이게 수평축은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온도 변화는 전혀 없어. 그 응력도 그대로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응력이 빠져 이렇게 쭉 빠져. 어떤 값에 뭐 10년 뭐 이걸 매달아 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지나면 빠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 현상을 릴렉제이션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스트레스 스틸 같은 경우에 고강도 강제인 경우에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이런 거동 현상을 이제 좀 비선형적으로 보이니까 P를 컨스탄트하게 했는데 델타가 변하는 현상을 크리프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에 변이를 구속을 일정하게 유지했는데 응력이 변하거나 어떤 하중이 변하는 경우를 우리가 릴렉제이션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개념이 이제 자주 나오니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 9.6절 피로하종. 영어로는 이게 fatigue라고 그래요. fatigue. 피로하종. fatigue. 퍼티그가 이제 유명하게 된 계기는 옛날에 이제 그 2차 세계 대전에 때 그 군함이 어떤 어뢰를 맞지도 않았는데 이제 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닌가. 이게 쇠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유럽에 이제 배가 띄어져 있겠죠. 이렇게 커다란 배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군함 같은 게 이제 보면 이 가운데가 딱 밭뚝 쪼개져서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깥에 뭐 이 사람 여기 어뢰가 터진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뭐 아무런 것도 없는데 이 두동강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쇠로 된 게 엄청나게 큰 배죠. 군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 퍼티그라는 현상에 의해서 부러졌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퍼티그가 이제 피로하중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개념을 고려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봉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거 시그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응력 변형률 곡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중을 이거 좀 아까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긴 봉제예요. P. 그래서 L 델타라고 하죠. 그래서 N은 L분의 델타, N은 A분의 P. 여기는 A예요. 자, 이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하중을 가해요. 뭐 우리가 이제 여기가 극한 강도잖아요. 극한 강도 시그마 U, 극한 강도. 항복 강도가 이쯤에 저거 시그마 Y라고 하죠. 시그마 Y 항복 강도. 자, 그래서 하중을 증가했다가 놔두면 탄성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겠죠. 또 하중을 증가했다가 탄성이 놔두면은 제하를 언로딩을 하면 내려가겠죠. 이거 무한 반복하는 거야. 그냥 계속 넣었다 뺐다 계속 하중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중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로딩 언로딩 계속 하면은 이 극한 강도까지 가서 파단이 안 일어났는데도 100만회 200만회 뭐 1000만회를 하면은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걸 퍼티그라고 그래. 이 배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바다잖아요. 이게 바다고 얘가 배일 경우에 하중이 이제 분포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윗방향으로. 분포 하중이 배가 이제 계속 있으면은 이게 휘어요, 휘어. 이 분포 하중이 윗방향으로 이게 물이 오션이 위로 작용하니까 얘가 이제 계속 변하는 거죠. 이렇게 휘미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다가 펴졌다, 펴졌다, 펴졌다. 계속 하중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내부에서 응력이 늘어났다 뺐다, 늘었다 뺐다, 늘었다 계속 하다가 뚝 끊어진 거거든요. 이건 이제 휘임인 경우, 얘는 축부재인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중을 항복 강도도 안 넘어가고 극한 강도까지 해서 부러진 것도 아닌데 하중이 로딩 탄성이니까 재료가 로딩 언로딩 로딩 언로딩 로딩 언로딩 계속 무한 반복을 하면 어느 순간 n개에 갔을 때 뚝 끊어지는 거예요.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퍼티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 왼쪽에 그 도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수평축은 n이에요. n. 몇 번 힘을 넣었다 뺐다 했나? 그래서 number of cycle, completely reverse cycle. 뭐 하여간 number of cycle이라고 보면 돼요. 하중을 넣었다가 다시 이제 빼는 걸 하나의 사이클로 봐서 보고 이 y축은 뭘 의미하나요? 스트레스, 응력이에요. 그때 응력.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응력이 낮아. 뭐 20이다. 20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10의 8승회만큼 힘을 여기에도 이제 S가 이제 이게 응력이니까 N은 A분의 P잖아요. 그럼 P는 어떻게 돼? P는 응력 곱하기 면적이잖아요. 면적은 변한 게 없으니까 요 20에다가 곱하기 면적을 해서 넣었다가 넣으면 이만큼 되겠죠. 20이 되겠죠. 여기가 20이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재화를 언로딩을 해요. 그러면 0으로 돌아오겠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걸 10의 8승회를 하면은 여기가 뚝 부러진다 이거야. 그래서 점을 하나 딱 찍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30, 20이 아니고 30까지 하중을 제하했다가 응력을 제하했다가 막 실험을 해봤더니 뭐 한 10에 요 정도에서 이만큼의 회전에서 딱 부러졌어. 그럼 점 하나 찍어. 이런 식으로 계속 시험을 해봤더니 이런 커브가 생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SN 커브라고 해요. 이거를 왜냐하면 여기가 스트레스의 S와 넘버 오브 사이클에서 N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 그림을 SN 커브라고 그래요. SN 커브, SN 곡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재료마다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하중이 낮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버티죠. 하중이 응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는 몇 번 못하고 끊어져요. 그죠? 재료의 응력에 따라서 이게 퍼티그의 능력이 달라져요. 대부분 이런 방향의 곡선이죠. 그래서 이런 강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수준의 응력에서는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무한대의 피로하중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료 특성마다 다 달라요. 특히 강제인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SN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그래요. Fatigue property is shown on SN diagram. member면 부재예요. member may fail. 아마 부서질 것이다. due to fatigue as stress level significantly below the ultimate strength. 그 극한 응력, 우리가 이제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하중이 가해져서 이렇게 해서 항복을 지나서 극한 응력, 여기가 이제 극한 응력이죠. 여기서 지나서 조금 가다가 빵 부서지잖아요. 이 극한 응력 대비 이 스트레스가 퍼티그 스트레스는 굉장히 작을 수 있다는 거죠. 요 정도 상태에서도 시그마 Y가 항복 응력이 여기 있는데 극한 응력이 여기 있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에서도 왔다 갔다 무한 반복을 하면 부러진다는 거죠. 부서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딩 사이클에 따라서 이 재료의 특성이 이 퍼티그 SN 커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토목구조물은 동하중을 많이 받잖아요. 계속 하중을 시달리고 있어요. 모든 교량이라든가 모든 시설물들은
계속 낮은 수준의 응력 상태라도 무한 반복되면은 이놈이 수명을 당하고 부서지더라. 예. 그래서 이 표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히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 비행기 같은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여객기를 만들어서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비행기가 하늘을 비행을 하면은 얘가 계속 반복해서 뭐 풍화 중에 의해서 휘임을 받을 거 아니에요.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엄청나게 받고, 거기에 리베이션이 이 용접분이 이런 것들이 계속 응력 상태가 들어갔다 뺐다 들어갔다 힘이 들어갔다 뺐다 들어갔다 뺐다 계속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수함이나 비행기나 뭐 교량이나 이런 것들이 뭐 무한대로 수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피로 하중 때문에. 그래서 설계 하중이 어느 정도 이런 응력 변형률에서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안정성 검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구조물이 성능을 유지하느냐, 수명은 얼마느냐 이런 걸 따질 때 우리가 SN 커브, 제일 중요한 게 SN 커브죠. 여기 SN 커브. 그래서 재료의 SN 커브를 알아봐야 돼. 그래서 어떤 새로운 재료를 만들었다. 포스코에서 새로운 강제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 강제에 대해서 이런 SN 커브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하겠죠. 반복 실험을 해서 SN 커브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이 구조물의 수명을 계산할 수도 있고 예측도 하고 설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SN 커브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When stress is reduced below endurance limit, fatigue fail does not occur for any number of cycles. 이게 무슨 얘기냐? 인듀어런스 리밋. 예를 들어서 요 지금 스틸 1020HR이라는 스틸인 경우에는 여기 한 인듀어런스 레벨이 30 정도 되잖아요. 응? 이게 이제 인듀어런스 리밋 이하의 하중이 가해진다 이거죠. 뭐 20, 여기 20까지만 가고 0이 됐다. 무한 반복하더라도 N은 안 부서지죠. 그래서 뭐 재료가 어느 정도 이제 응력,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떨어지잖아, 계속 떨어져서 만나겠죠. 그런데 이제 애도 어느 순간이 이제 아주 낮은 레벨이지만 그 밑에서는 하중이 제한되더라도 무한대가 되죠. 이제 그거를 갖다 인듀어런스 그 바텀 리밋을 인듀어런스 리밋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콘크리트 이제 피로 하중은 강제, 스틸이나 얼로이에는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피로 하중이 굉장히 강해요. 원래 또 얘가 강도가 낮아가지고 그 제한되는 응력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피로 하중을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요. 강제는 피로 하중을 고려를 하는데 설계할 때.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도로 같은데 도로라 싱크홀이나 교량의 싱크홀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 교통 하중이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1년 하루에도 뭐 수십만 대가 지나가고 1년이면 수백만 대가 반복 하중을 가면 한 10년 지나면 이게 엄청난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료가 전단 피로화 중에 의해서 뽕 뚫리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싱크홀. 갑자기 도로가 구멍이 뽕 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보면은 우리 도로에 차 몰고 가다 보면 아스팔트가 구멍이 이게 빗물에 의해서 이게 쏙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전단 피로, 휨 피로 중에서도 이제 지금은 우리가 축방향 부재만 봐서 재료의 그 축방향 피로에 대해서만 지금 보지만 휨에 의해서도 결국에는 응력 반복이 생기고 전단 방향에 대해서도 생기거든요.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필요를 고려하지만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었을 때 필요 하중은 계산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강제인 경우에는 필요 검토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마창대교의 사장교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응력 상태에 있고 반복 하중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 케이블 공급자가 SN 커브를 만들고 심지어는 저거 만들기 전에 실제 테스트를 해서 뭐 몇백만 회까지 멀쩡하다라는 거를 검증서를 보여줘야지 그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강제에서는
필요화 중이 중요하지만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 한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수준의 이제 필요 하정을 받는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그걸 이제 고려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슬라이드는 이제 컴포짓인 경우에인데 복합 소재죠.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방성, 등방성이잖아요. 등방성.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등방성. 즉 이쪽 방향이건 이쪽 방향이건 똑같이 시그마 이꼬르 E 입실론이다. 요게 이제 G 방향이니까 G. 탄성 계수가 동일하다는 거지. 얘도 이제 시그마 X는 E 입실론 X다. 그래서 탄성 계수가 다 동일했는데 이렇게 이쪽에 이게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섬유질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쬐끄만 점이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쪽 방향의 탄성 계수와 이쪽 방향의 탄성 계수가 달라요. 이쪽 Y 방향도 다르고 이런 거 갖다 이제 이방성이라고 해요. 이방성 재료다. 설계할 때 고려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포화선의 비도 방향별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비선형 재료는 이제 비선형 거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그쪽 전문가들이 이제 연구 수준에서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아직 그 학부 과정에서는 선형, 탄성, 등방성 모든 방향에 대해서 흡수요로가 똑같은 거, 탄성계수가 똑같은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 이렇게 소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material is directly dependent on mechanical properties anisotropy. 이걸 이방성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anisotropy. 이런 건 이제 어떤 특정 재료에 대해서 재료 특성을 하는 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라든가 이제 그쪽에서 시험을 여러 해가지고 규명하는 걸 하지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이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재료가 방향마다 재료의 특성이 다른 경우도 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컴파짓 머티리얼 복합 소재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요즘 그 단가라든가 성능 때문에 복합 소재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간단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라파이트 굉장히 고강도죠. 요즘은 우리가 이제 건설 재료로 콘크리트, 그다음에 스틸. 옛날에는 이제 목재 같은 걸 사용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파이버, 그라파이트 아시죠? 철근 쇠보다 100배 강한 그 합성 고분자 재료가 같은 게 나오고 글라스나 폴리머 이런 재료들도 이제 건축 재료나 건설 재료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형 거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거동 해석이 복잡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쪽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연구 자료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소개만 하는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탄성 거동은 뭐고, 소성 거동은 뭐고, 크리프는 뭐고, 그 다음에 릴렉제이션은 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필요화 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